Now,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이름은 백영숙입니다. 오늘 이번 세션의 호스트로 활동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패널 토의 3 사회문화적 혜택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이 패널 토의 3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연작께는 그 발표하실 시간 7, 8분씩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질문이나 생각하시는 것을 회의 중에 실시간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 있는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트위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션에는 올로프 에렌크로나 스웨덴 외무부 대사님께서 좌장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다 같이 올로프 에렌크로나 스웨덴 대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Welcome. 이 세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널 토론자들, 또 발표자들 환영하고요. I would start to say that this theme of the panel, 이번 social 패널 and cultural 토의의 benefits, 주제인 사회문화적 is 혜택. rather unusual in these types of conferences. 이런 그 Normally 타입의 used to discuss 컨퍼런스에서는 주로 ICT 좀 and 그 cyber 일상적인 것이 아니죠. in macroeconomic terms, in terms 주로 of 거시 entrepreneurship, in 경제적인 terms of 측면에서 governance, in 또 terms 그 of 엔트레프너십, rules, 거버넌스, of behavior 또 그 and 행동 규범 those kind of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 회의에서 다루게 되고 또 물론 기술적인 이슈도 다루죠. 하지만은 많은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그 주제의 측면은 자유로운 그 정보의 흐름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것과 직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스페이스는 문화 활동의 공간으로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북을 보십시오. 미국에는 지금 현재 실제 그 물리적으로 출간되는 책보다는 그 이북으로 출간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그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그 인쇄 매체 유산의 그 디지털화를 통해서 주로 그 리서처들만 액세스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 원칙적으로는 적어도 거의 모든 인류가 다 원하면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생각이 그리고 새로운 포티파이, 아이튠 같은 서비스들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생각으로만 있었던 것들이 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들 아주 훌륭한 그 예술 작품을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을 해서 또 그 예술 작품들을 그 창작할 수도 있고 또 그 고전 미술 작품과 또 게임 간의 인터랙션 같은 것도 가능함을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등등에서 많이 접목이 되고 있죠. 또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대규모로 온라인 교육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푸세라라든지 또 여러 그 교육기관에서 이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혜택을 ICT와 사이버 공간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ICT가 자원을 창출해 주는 것이고 또 새로운 그 도구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 간의 인터랙션이 늘어나면서 ICT를 통해서 인터랙션을 많이 하게 되면서
뭐 오랜 친구들, 동료들, 많은 사람들과 과거 세대는 꿈도 못 꿨던 그런 방식으로 인터랙션을 이제는 많이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혜택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매우 긍정적인 아젠다를 우리가 오늘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그리고 사이버 공간이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 세대들은 꿈만 꾸던 것을요. 오늘 이 자리에 아주 또 훌륭하신 패널 토론자들을 모셨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야니스 칼클린스 사무총장보이십니다. 유네스코의 정보통신 담당 사무총장보이십니다. 타이틀이 되게 길죠. 야니스 씨는 가장 훌륭한 외교관 중에 한 분으로서 유네스코에 가시기 전에는 프랑스의 대사님이셨고 그리고 또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 에드먼드 카티티 씨가 또 야니스 씨 옆에 계시고요. 에드먼드는 네파드 이 아프리카 프로그램의 헤드로서 프로그램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에드먼드 씨 옆에는 박찬우 차관님이 계십니다. 한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이십니다. 또한 박 차관님께서는 내셔널 아카이브를 담당하실 거라고 앞으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요. 국가 문서 기록 보관 쪽을 담당하실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제1차관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 공공행정의 기획과 그리고 조율을 담당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모스팍에서 회장 대행으로 또 활동하고 계신 것이고요. 다음은 탄샤오성 부회장이십니다. 치우 360 과학기술유한공사 부회장이시죠. 중국에서 2003년도에 야후를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R&D 활동을 야후를 위해서 중국에서 주도를 하셨었죠. 그리고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알카그스는 The Open Institute의 창립 이사장님이십니다. 알카그스 씨는 또 아주 적극적으로 많은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에서 아주 깊은 뿌리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새로 참여하신 패널 멤버가 있습니다. 좀 늦은 시기에 이 패널 멤버로 되셨는데 요하나 바론 페라즈 씨이십니다. 이분은 시민단체 대표로 브라질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이슈를 아주 여러 해 동안 추진을 해오신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하나 씨. 또 두 분의 토론자가 계십니다. 에밀리 바라바스 씨는 정책 분석관입니다. 민주주의 기술센터의 정책 분석관이시죠. 에밀리 씨는 뉴욕시에서 가버넌스 이슈를 담당을 하셨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공공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다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또 한 분은
find my papers here. 예, 지금 제 서류를 좀 찾아야 Wang 되겠습니다. Yong-sung. 예, 황종성 본부장님이 계십니다. 또 한 분의 그 토론자이신데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국가정보화 기획본부장님이십니다. And I will give the floor to the panelists. 네, 패널 멤버들께 먼저 그 발표하실 시간을 드리겠고 또 나중에 토론자들께 뭐 질문과 코멘트를 하실 수 있도록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또 있으면은 From the floor. 플로어로부터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야니스 칼클린스 씨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Okay, now, thank you, Ambassador, for introduction and giving opportunity to speak. 네, 감사합니다, 대사님. 오늘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At UNESCO. 유네스코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argely positive agenda. 일단 저 또한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발전이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제공되는 혜택들이 모든 이들에게 잘 제공돼야 된다는 그 이슈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유네스코가 진행해 나가는 이 분야의 관련 활동들과 작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또 동시에 어떤 혜택과 도전 과제를 전반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제공하고 있는지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적인 혜택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한 15년 전부터 목도했었던 것은 기술의 이용이 교육 부문에서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지식 공유 또한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 정보통신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었던 시기하고 대비해 봤을 때 지식 공유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철학 내지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오픈 라이센스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나 다 이러한 기술 발전의 내용들을 너무나 무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원칙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약 12년 전에 오픈 에듀케이션 리소스라는 그러한 개념과 용어를 제시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부들로 하여금 오픈 에듀케이션 리소스를 교육 정책 안에 각국 정부가 포함시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최고의 교재 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들 간에도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또한 굳이 중복된 형태로서 교재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경제적인 비용을 회피할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제공되는 상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육용으로 활용되는 이런 교재는 예산상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육 부문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경제적 임팩트 또한 교육제도에 가져다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기술 발전이요. 그 외에도 온라인 과정들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가장 대표적인 새로운 기회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높은 품질의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이런 내용이 선진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들이 점점 더 개도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긍정적인 발전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의 문제들도 있죠. 프로그램 인증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학위를 이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직은 뭐 다 통일되지도 않았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과제가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도전 과제 측면에 있어서 살펴보면은요. 기술을 교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교실에 설치를 해서 ICT를 교육에 도입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교사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술 트레이닝을 제공해야 될 것이고 또한 관련되어 있는 교육 정책도 제대로 수립되고 진행돼야만 할 것이며 모든 학교의 교육 프로세스 안에 전체적인 밑단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관련돼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만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술을 또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요. 이것 자체도 하나의 도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수년 전에 처음 국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뤘었던 걸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의 대화 내용은 물리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즉 인프라 구축이 주된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보면은요. 그 토론의 주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액세스에서 인터넷 유스 쪽으로 점점 더 옮겨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다 인터넷을 무조건 사용하는 것. 무조건 사용한다는 것은 제대로 교육을 받고 또 제대로 훈련을 받은 상태에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처음 접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즉흥적으로 접근하고 접속하는 것이 많죠. 제대로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도와줘가지고 처음 배워보고 한번 사용해보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 관련되어 있는 문식률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은 학교에서는 제대로 교육 체제 안에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와 매체 관련되어 있는 문식률을 높여나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해식률을 높여나감으로 인해서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기술의 오용, 남용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또 언급하고자 했었던 주제 부분은 역시 저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한 인터넷을 통한 접근이 더 용이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디지털화 작업 관련돼서 수백만, 수천만 달러의 예산들을 정부들이 책정해 놓고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정보의 장기 보존 관련돼 있는 내용들도 그렇게 앞서 나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정보를 저장해 놓고 또 기록 보관하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30년, 50년 동안 기록 보관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희가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억 상실증 같은 것을 곧 겪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을 하고 컴퓨터를 활용했었습니다만 이제는 플로피 디스크 리더가 들어가 있는
컴퓨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피 디스크 상에 저장되었었던 모든 정보는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은 급속하게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운영체제도 급속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사소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앞으로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리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pen source. 네, 감사합니다. 오픈소스 얘기는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도 우리가 또 다뤄야 되고 또 다른 그 커뮤니티도 다뤄야 되죠. 왜냐하면 그 두 커뮤니티 간의 이해관계가 항상 같지는 않기 때문이죠. 또 인터넷을 사용할 때 자격 요건, 뭐 인터넷 문해율이라고 하는 거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또 디지털 그 자료의 보존이라고 하는 문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큰 우려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에드먼드 씨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ICT 유닛을 그 네파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파드가 어떤 기관인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파드는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파드는 아프리카 연맹 그 위임을 받아 개발 프로그램, 그 아프리카 전역에 걸친 또는 그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걸친 그런 개발 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파드는 조율을 하고 또 코디네이션을 해서 지역적 또 대륙적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개발 분야에 관련해서죠. 예를 들어서 농업, 환경, 건강 등등 분야에 대해서 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네파드에서 정보통신 유닛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ICT 유닛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CT 인프라스트럭처의 그 개발을 그 지난 5년 동안 조율하는 작업을 저희가 해왔고요. 그리고 또 특히 그 광대역 초고속 인터넷 링크가 아프리카 국가들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인터넷 엑스체인지 포인트를 그 설치를 해서 아프리카 내에서의 그 트래픽이 그 선진국에 가서 다시 스위치돼서 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도 설치를 했고 따라서 이제는 많은 그 대역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랜딩 스테이션에서는요. 하지만은 여전히도 많은 그 대륙 국가, 육지 국가의 그 커넥티비티를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캐파를 ICT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차세대의 그 젊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정보통신 기술을 하나의 도구로서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학 수준으로 그 진학을 할 때에도 그때는 또 연구 목적으로도 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이 서비스 쪽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먼트, 이 농업, 뭐 이 관광 등과 같은 그런 쪽을 또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ICT 이네블링 환경 쪽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이버 보안 문제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아프리카 연맹위원회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본부가 있는데 8개의 지역 경제 커뮤니티 존이 또 아프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뭐 동아프리카 커뮤니티, 그 남아프리카 개발 협력 단체, 또 코메사,
에콰스, 에카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8개 그 단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아프리카 연맹 사이버 시큐리티 컨벤션을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협약 초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그 아프리카 연맹의 그 장관들이 다 검토하고 통과를 했고 이제 법무장관들이 그러니까 정통부 장관들은 작년도에 검토하고 승인을 했고 이제 법무장관 회의에서 그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채택이 되면은 이제 정상회의로 올려서 그 다음에 차기에 있을 그 아프리카 연맹 그 정상회담에서 또 채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상회담은 1년에 2차례 미팅을 하게 됩니다. 1월과 6월에 그 회담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정상회담에 그 상정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6월 정상회담에는 그 상정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 협약이 최종 채택이 되고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거버넌스 쪽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를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도 있고 또 지역 포럼도 있습니다. 또 회원국 차원에서의 그 포럼들도 있고요. 따라서 저희는 정보통신 기술을 아프리카 대륙에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노력을 하고 또 점점 더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이버 공간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를 통해 지역사회를 통해 또 정부와의 그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활동은 민간 기업과 함께 특히 정보통신 관련 그 민간 기업과 또 많은 활동을 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그 최첨단의 기술력을 민간 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민단체와도 함께 협력을 합니다. 시민단체와는 거버넌스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또 그 개발 파트너들과도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이버 보안 협약이 채택이 되게 될 때에 역량 우리 그 여기에 관련된 여러 그 단체들 그리고 또 제도의 역량을 그 강화할 일을 해야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또 지역 차원에서요. 하지만 또한 이런 그 뭐 보안 담당 기관들 또 수사 기관들 또 그 법 제도 등등도 우리가 같이 또 협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전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진정으로 이러한 대규모의 전환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즉, 액세스에서부터 컨텐트 쪽으로 점점 더 이 포커스가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캐파시티를 갖다가 로컬 문화와 로컬 언어에 맞게끔 맞춰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 과제를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프리카야말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성과를 거듭해 나가고 있는 그런 대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박찬우 한국안전행정부 제1차관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 전자정부가 Ladies and gentlemen, good morning. 사회 문화적으로 I would like to 어떤 take this opportunity to discuss with 베네핏을 you 주었는지 some of the 그리고 이 한국 benefits 전자정부가 that the 앞으로 e-government of the 어떤 Korean 방향으로 government 발전돼 has been 나갈 able to 것인지에 provide 대해서 social and cultural benefits. 말씀을 하도록 And later 그렇게 in my 요청을 talk, I would like to 받았습니다. briefly give 제가 영어로 좀 some 말씀을 드리면 information 좋은데 about 영어로 what the 말씀드릴 수 future 있는 direction 능력이 좀 holds. 제한된 관계로 I would like to have been able to 프레젠테이션을 deliver 할 수 my 있는 presentation in English, but I 트랜스크립트를
thought 좀 that 준비를 it 했습니다. may be 그래서 그 better 내용을 좀 for me to 말씀을 좀 드리고 present 그 뒤에 혹시 여러 가지 뭐 based 코멘트나 on the 질문이 있으시면 transcript that I 받는 have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prepared in 하겠습니다. advance, and then if you have any questions, then 제가 we'll deal 영어 with them later 트랜스크립트를 on. 좀 I 읽겠는데요. will 좀 be 다소 좀 reading off 딱딱하고 of 좀 this 불편하시더라도 transcript, so it may 들어주시기 seem a 바랍니다. little bit too formal, but Today please, I would like to like ask for your kind present what kind understanding. of benefits Korea's e-government has offered to Korean people, and also I'll introduce 네, 오늘 government 이 자리를 strategies 빌어서 aiming to accomplish national 대한민국의 development and 전자정부가 어떤 혜택들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는지, 또한 거버먼트 3.0 관련돼 있는 전략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지난 몇 년간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또 몇몇 선진 사례들과 모범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사회 문화적인 혜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5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87년에서 96년까지 대한민국은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운영 관련되어 있는 망들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주민 등록이라든지 부동산, 차량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정보의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96년에서 2000년까지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앞선 그런 국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초고속 인터넷 망을 깔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터넷 사용이 점점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2000년에서 2008년 전자정부 관련되어 있는 31개의 업무들이 추진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자조달이라든지 인적자원 시스템, 홈택스, 이관세 등등의 여러 프로그램들과 서비스들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사회 안정과 공공복지를 위해서 여러 정보들을 통합시켜 나가는 작업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앞으로 5년간 올해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주로 저희의 노력을 전자정부 3.0 관련되어 있는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더 많은 개방과 공유,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맥락에 있어서 저희의 노력의 결과로서 많은 국제기구들로부터 많은 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193개 국가 중에서 2010년과 201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전자정부 측면에서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인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네트워크 빌리지, 그리고 또 출입국 전자 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홈택스 시스템이라든지, 또 민원 및 고충 처리 서비스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지적재산권 관련되어 있는 히포넷이라든지 전자조달을 위한 커넥이 국제적으로 일종의 표준으로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진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 포털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재직명 하나 발급받기 위해서라도 구청을 가야 된다든지 내지는 뭐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했습니다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4,000개 정도의 민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약 1,000만 명이 매년 1억 2천만 건의 포털 사용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ePeople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고충 처리 내지는 신문고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또 받고 있는데요. 신문고 같은 경우는 특히 고충 처리 관련되어 있는 조선 시대의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전자화시킨 것과도 비교될 수 있겠습니다. ePeople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행정기관들 간의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라든지 민원 고발이라든지 뭐 정책 관련되어 있는 제안들도 이쪽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관련되어 있는 발전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디지털 격차가 있습니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빌이라는 프로그램이 2001년부터 진행해 나가게 되었고요. 361개의 정보망 빌리지를 전국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주민들을 위해서 컴퓨터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PC 보급을 한다든지 전자상거래 관련돼서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빌 같은 경우는 특히 농어촌 지역의 노인층들에게 인터넷 사용 관련돼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나갈 수 있었고요. 이런 지역에서 전자상거래 관련되어 있는 거래 규모가 4억 2천만 달러까지 증대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서비스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사회 문화적인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원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근본적인 방법의 변화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에서부터 이제는 옮겨져서 전자식으로 자기에게 가능한 그런 시점과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제출해야 될 내용들은 전자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금 신고 관련돼서도 전자식으로 이뤄내고 있고 또 의사결정 내지는 정책 기반 관련되어 있는 프로세스에도 온라인 참여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30만 건의 이런 정책 결정 관련되어 있는 온라인 참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수준에 대비해 봤을 때 80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도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18% 총 민원 처리 양 중에서 18%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부, 즉 전자정부를 통해서 디지털 격차를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 혁신 전략을 해서 거버먼트 3.0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또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들은 대체적으로 경제 발전과 그 발전의 수혜자들 간의 미스매치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동시에 저출산이라든지 개발 패러다임의 제약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그런 점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 내에서 문제점으로 파악을 해보자면은 중앙정부 기관들 간의 협업을 불편하게 해주고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업을 힘들게 하는 그런 투명한 그런 장벽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신뢰가 향상돼야 될 것인데 너무나 일방적인 형태로 정보 교환이 일어났을 경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버먼트를 통해 다양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참여가 떨어지게 된다면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 3.0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부 3.0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정부 안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 부처 간의 장벽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커뮤니케이트하고 협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야 되고 또 여러 문서의 원본을 개방을 하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행정 부문에 있어서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의사결정과 정책 입안을 진행해 나가게 될 것이고 보다 더 국민 지향적인 행정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더 증대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공공 데이터의 가치 자체를 증대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분쟁이라든지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투명한 정부, 능력 있는 정부, 그리고 서비스 지향적인 정부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면서 국민들과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도 정대시켜 나갈 것이며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국민들을 위한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과 기업 활동의 기회도 보다 더 확대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사회 문화적인 혜택들이 정부 3.0 전략을 통해서 더욱더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정부 3.0은 하나의 실질적인 모델으로서 공공 서비스 전달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인 정부 차원의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이 전자정보 경험을 전 세계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자정보가 보다 더 많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한국에서의 경험을 우리가 많이 공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야말로 정보 기술과 같은 현대 기술을 잘 사용을 해서 민주주의를 더욱 증진시키고 또 민주 절차를 크게 발전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은 놀랄만한 경이로운 그런 여정을 지난 10여 년 동안 밟아왔습니다. 기술 변화와 그리고 정치 변화를 함께 접목해서 물론 아주 훌륭한 결과를 얻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제가 보기에도 가장 발달된 형태의 전자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ICT의 모든 많은 측면들이 1951년도 한국의 가장 세계 최빈국이었던 그런 한국을 오늘과 같은 이러한 나라로 발달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랄만한 믿기 힘든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탄샤오성 씨에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야후에서 과거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검색 엔진이라든지 또 PBS 등으로 사용됐고 이제는 소셜 미디어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지금 현재 웨이보라고 하는 아주 큰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의 사용들이 있고요. 이런 소셜 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제가 또 연구도 작년도 했었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피싱은 표적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셜 미디어에서만 피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에서 피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싱 링크를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Okay, this is a traditional, the typical phishing page. 이게 피싱 페이지, 전형적인 피싱 페이지입니다. 행운권 당첨일 수도 있고 또는 같이 커피나 하실까요? 아니면 저녁 식사 어디에서 같이 하실까요? 하는 식으로 미끼를 던져주는 것이죠. 또는 트로이 목마가 들어가 있어서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은 트로이 목마 악성 코드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페니슈는
슈는 아주 유명한 홍콩의 그 여배우입니다. 근데 페니 슈는 웨이보 어카운트를 작년도에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이버 그 불링 때문에 왕따 노름 때문이죠. 그리고 또 뭐 수년 전에 이 여배우가 그 유명 배우로 되기 전에 뭐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웨이보 계정을 이제 유명해지고 나서 열자마자 그 웨이보 계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악성 그 루머라든지 악성 글들이 올려졌기 때문에 이 계정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소셜 미디어에서는 소문이 너무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는 정부를 아주 곤혹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에 중국 정부는 이러한 그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의 그 악성 소문들을 좀 관리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그 유명한 사람들이 감옥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지금 이에 대한 문제가 큰 논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소셜 미디어에서의 악성 루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맡아서 그 소셜 미디어 상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의 진위를 가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업체나 또는 그 정부가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모두 다 소셜 엔지니어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특정 사람에 대한 모든 그 정보를 다 수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소셜 엔지니어링을 소셜 미디어 때문에 그 내가 원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쉽게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친척은 누가 있고 또 옛날 동료는 누구고 뭐 친구는 누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 간의 이 관계를 인적 관계를 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뭔가 아주 중요한 정보까지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 정보를 알게 된다. 또는 뭐 고향을 안다. 또 이름을 안다. 그러면은 뭐 그 패스워드도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이러한 정보를 조합해 갖고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암호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이름, 고향, 생년월일 가지고도 쉽게 그 유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소셜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그 15억 개의 기록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커들이 그 침입해서 그 도난을 해나가고 하면은 큰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나의 그 다양한 그 데이터들을 소셜 미디어 데이터베이스에 잘 그 모아놓고 보안을 강구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소셜 미디어 에 있어서의 보안의 책임을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뭐 그 URL에서의 보안 체크를 먼저 하고 URL을 눌러야 될 것입니다. 트로이 목마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또 피싱이 미끼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콘텐츠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미리 좀 조사를 해서 스팸이 있는지 또 뭐 사이버 왕따 돌리기 하는 것들은 아닌지 등을 다 탐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애널리시스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인터넷 보안 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소셜 미디어 상에서 개인정보 문제가 있죠. 나라마다 개인정보에 대한 법규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호주, 홍콩 그리고 EU가 그 사용자들의 이용자들의 그 개인정보 보호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에서는 사용자들의 그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뭐 그 용어 정의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법화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된다. 그래서 모든 소셜 미디어가 이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라고 하면 유용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통지를 해야죠. 유저들에게 어떤 그 종류의 그 유저의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어떻게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유저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저의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소셜 미디어는 그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유용한 정보만 수집을 해야지 모든 그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사용자가 NO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정보 수집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어야 되죠. 또 그 정보 이용을 할 때는 수집된 정보를 이용할 때는 그것을 통지를 해주어야만 해야 됩니다. 소셜미디어가 이런 것을 안 한다라고 할 때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발표한 그 공표한 그 이상으로 개인 정보를 이용할 때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그 이용자는 사용자 정보를 수정할 권리도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들이 그 개인 정보를 그 제출을 하지만은 또 그 틀렸을 수도 있죠. 네, 그랬으면은 이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수정 능력이 없습니다. 네, 앞으로는 유저들이 이렇게 틀린 정보를 올려놨을 때 그것이 유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안전하게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중국의 호텔 체인이 그 데이터베이스가 해킹이 된 바가 있습니다. 2천만 명의 사용자 정보가 따라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셜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고 소셜 미디어 이것이 그 소셜 이러한 그 데이터들이 다 그 보안이 잘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그 개인 정보가 그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규정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화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알카스 씨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발표가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기 때문에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오픈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단체입니다. Think to Tank입니다. 정부와 함께 그 활동을 아프리카에서 또 세계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에 무슨 말씀을 들어야지 새로운 소식이 될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들으시다 보면 그래서 좀 아시는 내용도 있고 또 좀 새로운 내용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의 경험을 들으면서 박 차관님으로부터 들으면서 보니까는 사이버 공간은 정말 그 정부에게도 큰 힘을 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그 정부가 국민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부 기관들끼리도 더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을 한다라고 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비스 딜리버리 모델과 관련해서 볼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투명성을 갖춰야 되고 또 사람들이
그 정부 활동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국가들, 특히 여기 그 60개 국가들이 이 투명성 열차를 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픈 거버먼트 파트너십이 바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정부들이 자발적으로 그 정부의 그 정보들을 그 시민들에게 데이터를 공개하고 개방을 해서 시민과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그 적극적으로 그 정부의 그 국정 운영에 그 인게이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60개 국가들이 이 5개 그 도전 과제에 대해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대중의 그 공적인 인테그리티를 높이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보다 안전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공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정부의 그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가 기업의 책임, 사회적 책임을 그 증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국가의 그 개방 정보 활동을 추진을 했고요. 이제는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 차원 또는 그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케냐, 나이지리아 등등의 국가에서 좀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해서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시민들 하여금 더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그 지방 정부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성공적인 국가의 좋은 예가 대한민국인데요. 이렇게 이러한 노력에서 성공하는 국가들을 보면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커넥션이 그 정부와 그리고 사회 그리고 국민들 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뭐 이 컨퍼런스에서 많이 보신 그런 내용이죠.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 아마 우리가 그 카메라 필름을 사용해서 사진 촬영했던 그런 그 시대에 사셨던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필름도 안 쓰고 카메라도 필요 없습니다. 또 CD가 나와서 아주 흥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세트를 사용하다가 그 CD로 사용을 하면은 뭐 15개 음악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뭐 수천 개의 음악도 또 뭐 수만 개의 문서도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과거에는 그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소식을 접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라디오 채널도 인터넷에서 수천 개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뉴스도 신문을 통해서 봤었습니다만, 이제는 대부분의 뉴스를 우리가 그 시민들로부터 바로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듣는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폭발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계정을 보면은 그 중국 사람의 수보다도 더 많고요. 또 페이스북 계정도 중국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이러한 그 수치만 보더라도 시민들이 어떻게 서로 그 소통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도 서로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이집트의 그 아랍 스프링 사진인 것이죠. 다 잘 아시죠.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을 해서 그 서로 조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집단으로서 단체로서 커뮤니케이션을 정부와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정부도 스스로 이러한 조직을 갖고 들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터넷과 관련된 그 입법화가 필요한데, 그 입법화의 속도가 지금 느리다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입법화 과정이 많은 것 말과 논쟁으로만 그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로만 끝나고 실제 그 민초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그 디스커넥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중들, 국민들이 있는 것, 그리고 정부가 있는 곳 간에 그 연계가 전혀 안 되고 단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의 자유, 그리고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또 도메인 레벨의 관리, 그 사이버 범죄, 그리고 센서십,
또 그 정부가 그 기술을 이용한 그 상거래를 가능케 한다 하는 것과 뭐 국가의 법규 간에 또 문제들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 저희 나라를 보더라도 모바일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는 모바일 머니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대대적인 성공을 그 모바일 뱅킹에 거두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 모바일 뱅킹과 관련된 규제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는 8년,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8년,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바로 그 단절이 있던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와 그 시민들 간에 그 단절이 있었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민들이 그리고 또 시민들이 그 참여를 해서 뭐 민초가 그 정부와 함께 그 목소리를 내고 정부가 그에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그런 입법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적어도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은 이미 혁신의 허브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뭐 사이버 범죄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볼 때 또 그 보호 조치를 그 만들고 또 책임 있는 그 인터넷 이용 뭐 이런 얘기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다시 시민과 민소들에게 되돌아가서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볼 수 있지는 않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터넷의 책임 있는 사용이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그 다른 그 발표자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한때 와이오피디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크라우드 소싱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의 그 오남용이라든지 불법 이용에 대한 정보를 크라우드 소싱을 하는 것이죠. 뭐 피싱 이메일 등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검색어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들,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이런 정보를 그 안다라고 하면은 스팸 필터링을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인 것이죠. 그래서 웨이오피디아가 그 시작이 됐고 또 다른 분야에서 정부들이 또 흥미로운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버먼트 기트허브를 그 가보시면은 아주 흥미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을 그 가버먼트 기트허브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부와 보다 정기적으로 같이 그 연계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좋은 솔루션은 국민으로부터 민초로부터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부 쪽에서는 우리가 이들의 목소리를 좀 더 잘 듣기만 하면 좋은 솔루션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e role of the grassroots is of course extremely interesting 네, 감사합니다. 제가 특히 인터넷의 시대 중에서 모두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순간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하고 게다가 사물의 인터넷처럼 여러 디바이스들과 또 기계들과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는 이 미래가 됐을 경우 앞으로 또 어떤 발전이 일어날 것인지 또 거기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인권 관련돼 있는 움직임들이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많이 듣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활동을 앞서 가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이 조아나 바론 페라자 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툴리오 바르가스 파운데이션 CTS FGV에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거의 마지막 순간에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발표 파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께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연계되는 내용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유형의 인터랙션과 또 많은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시켜 준 것이 인터넷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티스트들과 크리에이터들과 또한 컨텐츠와 제품의 소비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했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크라우드 소싱 이니셔티브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어떤 그 언론사들의 취재를 위해서도 같이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지식의 생산을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가능해졌고 또 모든 중개자들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에 연결되는 중개자들도 이런 변화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조베르토 주 장관의 당시 그때부터 디지털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이 얼마나 발전과 개발의 전략적인 요소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디지털 문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플랫폼이 최근에 어떤 참여적인 프로세스에서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 프로세스에서도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헌법이 관련되어 있는 원칙들과 또 권리들, 인터넷 유저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쭉 정리되기도 했고요. 이러한 참여 프로세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시켜 나가고 또 통일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부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현재 브라질에서 검토되고 있는 몇몇 신규 법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작권 관련돼 있는 개정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부문에서 또 이러한 개정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 정책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돼서 인터넷 스티어링 커미티가 구축되었는데요.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운영위원회로서 정부 관료들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민간 기업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원칙들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여러 시민권 관련돼 있는 프레임워크의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적 인터랙션이라든지 공유, 또 크리에이티비티 관련되어 있는 이런 활동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만 인터넷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정책 기반 관련돼서도 관여돼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 저희가 만나서 바로 이러한 기준과 규범 그리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사이버스페이스를 위해서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다자 모델로서 이것이 추진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시민사회 단체 중에 이 총회에 참여한 것은 5개의 조직분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참여하는 패널도 사회문화적 혜택에만 저희를 초대를 했죠.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미 저희의 플랫폼, 또 활동의 플랫폼을 인터넷상에서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풋을 여러 다양한 패널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텐데 이미 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도 반영도가 좀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원칙에 대한 선언문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이 처음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죠. 이런 문건이나 문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 각국의 시나리오에서 보면은 잘못하면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다페스트에 사이버 크라임 관련되어 있는 컨벤션만 하더라도 브라질에서는 서명하지 않았었는데요. 프로젝트 에서레도라는 그러는 브라질에서 진행되었었던 굉장히 잘못되었던 사이버 범죄 관련돼 있는 법안이 실패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여기에 대한 인지도도 악영향을 받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뭐 다행히도 그 법안 같은 경우 저희 브라질 안에서 추진되는 것이 포기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잘못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했었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슈와츠 같은 경우도 액티비스트로서 지식에 대한 액세스를 강력하게 주장했었고 슈와츠 같은 경우는 여러 활동들을 했었습니다만 웹핏 포맷 RSS를 만들었죠. 그 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다양한 소스로부터 뉴스를 취합해 와서 원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업데이트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 하나의 포털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RSS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이버 크라임 관련되어 있는 불법 사용 내지는 사기 관련되어 있는 죄목으로 이 사람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했었습니다. 잘못된 법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반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 또 다른 측면을 저희가 반드시 다뤄야만 합니다. 해킹이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범죄와 위협이 되는 그런 부분들하고 반대편에 있는 보호해야 되는 네트워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양쪽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다자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런 것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모두 다 인터넷을 위한 정책 입안할 때 새로운 방법들을 꼭 고려를 하시고 오픈 인스티튜트에서 오신 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커와 개발자와 시민사회 단체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참여시켜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하이레벨한 장차관급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회의 저는 처음으로 참여했는데 이것 또한 하나의 좋은 기회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발표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브라질은 CGIVR이라든지 인터넷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그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마련되었었던 원칙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브라질은 현재 영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터넷 폴리시 관련돼 있는 서밋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포용적으로 많은 분들을 참여를 하면서 이러한 서밋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초청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우리가 다 주지해야 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그 역동적이고 그 긍정적인 그 의견 교류가 그 시민단체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입법 과정에서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이러한 그 패턴을 그 국제 대화 과정에서도 또 보고 있고요. 아주 흥미로운 그 이니셔티브가 금년 여름에 그 시민단체로부터 왔었죠. 그 입법 원칙, 특히 그 감시 그리고 정보 그 수집과 관련된 그런 원칙이 나온 바가 있죠. 그래서 시민단체의 대화가 계속 그 국제 무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커는 또 그 다 해커와 관련해서는 뭐 또 다른 그 컨퍼런스에서 또 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이버 이슈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활발한 시민단체 활동 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좋은 여건이 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전 세계에서 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그래서 아주 그 유리하고도 그 좋은 여건이 사이버 스페이스와 관련된 입법을 함에 있어서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토론자 두 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시 40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청중께도 그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질문을 하기보다는요, 또 그 시민단체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끝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질문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사회문화적 혜택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사회적인 참여,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그 시민단체들 그리고 또 엔드유저들이 그 창의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혜택들인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정보의 그 자유로운 흐름이라든지 또는 뭐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도출 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정책 기반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그 어떻게 참여를 하면은 그 인터넷이 더 잘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 좋은 그 발표를 저희가 들었다고 봅니다. My role as discussant is to make comments. 네, 지정 토론자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연사들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콘텐츠의 퀄리티에 대해서 좀 언급했으면 합니다. 일단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인터넷상에 있는 콘텐츠 중에 그 퀄리티는 어떠냐, 그 질은 어떠냐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국가들과 많은 지역들, 많은 문화들에서는 어떤 하이 퀄리티 콘텐츠를 활용하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높은 질의 콘텐츠와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끔 뭔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회자본 측면에서 보면은요, 사회자본이 사회 문화적인 혜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경우에서는요, 한 10년 동안이나 노력을 해서 사회자본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 경주해왔죠. 한 2000년 내지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사이버 스페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뢰 부족 그리고 상호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심각한 문제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사이버 불링 이런 것도 주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사회 자본을 어떻게 하면은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 더 누적시켜 나갈 것이냐가 강조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청중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안녕하십니까. 저는 혜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그 키사에서 왔습니다. 인터넷 진흥원에서 왔고요. 또 이렇게 모든 패널리스트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모든 패널리스트들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그 야니스 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론을 유네스코가 사용을 해서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영향력이 크죠. 그런데 기술만 강의실에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지요. 그래서 그 측정 방법을 알고 싶고요. 또 그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그 교육 분야에서 측정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측정하시는지 또는 기타 다른 그 뭐 심리적 사회적인 요소까지도 측정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아주 그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신지 먼저 여쭤보고 그리고 나중에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다면요. 그러면은 네, 저기 계시군요. 죄송합니다. My name is Yang from Shanghai Institute. 네, 저는 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에서 온 양이라고 합니다. 제 질문은 유네스코에서 오신 분 그리고 카티티 씨, 네파드에서 오신 분 그 두 분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되면서 또 채택되면서 전자 생활을 누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되돌아볼 때에 교통과 통신 기술 의 발전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이 타격받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술이 발전돼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도 있습니다만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컨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특히 유네스코에서 오신 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인프라스트럭처가 발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어떤 문화적인 유산이라든지 컨텐츠, 우수한 컨텐츠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하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엔과 유네스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쪽으로 컨텐츠가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또 이런 유형의 컨텐츠이죠. 그러니까 컨텐츠의 질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기존의 문화적인 유산이라든지 이러한 컨텐츠를 갖다가 넘겨줄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카티티 씨에게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보장하고자 하는지 또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나 다른 민족, 다른 문화의 컨텐츠들을 어떻게 타 문화에게 전달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야니스 씨께 답을 부탁드리겠는데요. 9분 남아있네요. 말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ICT가 교육에 끼치는 영향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은 답은 노입니다. 그런 방법론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작업 중입니다. 유네스코의 통계 부처 쪽에서 기본적인 러어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개의 컴퓨터가 교실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하지만 기술의 활용이 어떤 임팩트를 불러일으키느냐를 측정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은 방법론을 이제서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8개의 아랍 국가에서
대해서 현재 테스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결과가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은 아직 작업 중이고요. 아마도 2, 3년 후 정도가 되면은 좀 더 잘 이해할 수준으로까지 그 방법론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보존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협력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로컬 차원의 콘텐츠를 더 많이 제작해낼 수 있게끔 장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문화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높은 질의 컨텐츠요. 그런데 또 이것은 각 국가 정부마다 나름대로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저희가 OECD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해 나간 조사, 아이석도 여기에 참여했었습니다만 저희 유네스코도 참여했고요. 로컬 컨텐트 프로덕션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로컬 컨텐트 프로덕션에 정부가 지원해줘야 할 만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비용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 결과를 보면은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로컬 콘텐츠가 얼만큼 많이 인터넷 인프라 안에서 제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로컬 인터넷 유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또 이 사회 자본의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그 에밀리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단체, 시민단체가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저희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시작했을 때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민초 차원에서 노력했고 많은 그 국가 차원에서 또 지역 차원에서 포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그 남아프리카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과 같이 그 작업을 했고 또 그러면서 시민단체 그 프로그레시브 어소시에이션, 시사 등과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위즈덤과 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아프리카의 그 위즈덤과도 이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관련해서 긴밀한 협력을 했습니다. 또 아까 상하이에서 오신 분이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그 문제 해결에 큰 그 차이점,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그 역사와 문화가 주로 그 구전으로 그 계승이 되었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구전 전승이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로 이러한 정보들을 포착해서 디지털화해서 비디오나 뭐 서류 등으로 이렇게 남겨놓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세대도 보면은 저희 가족에서 10세대까지 가슬러 올라가서 1700년대에 그 살았던 저희 그 선조에 대한 이야기가 구전 전승되었는데 이제 그 젊은 그 선대들이 뭐 이렇게 집안의 그 어른들을 인터뷰해서 뭐 이분이 어디에서 오셨고 또 그분의 자손이 누구고 뭐 이런 것을 그 정보를 그 파악을 하고 이를 인터넷을 이용해서 또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아프리카에서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패널 토의 세션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굳이 요약을 시도하지는 않겠습니다. 별도의 랩업 세션이 오후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요.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all speakers and discussants and a special 감사합니다. thanks 모든 to His Excellency 토론자분들 또 Ambassador 발표자분들 Olaf 무엇보다도 자장을 맡아주시는 올로프 에렌크로나 스웨덴 외무부 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션이 패널 토의 6이 되겠는데요. 역량 강화 관련되어 있는 패널 토의요. 그 전에 잠깐 커피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식 시간 후 다시 이 자리에서 패널 토의 6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